항공우주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실적을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차 대문으로요, 다음과 같은 자주 제가 소개하는 메시지를 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가 지표를 변경하면 행동이 바뀐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원가 회계에 의한 손익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받으면은 원가 회계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스루풋 회계로 평가를 한다면 스루풋 회계의 패러다임으로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은 행동을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루풋 분석을 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가 회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재고 회전율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우스갯소리로 한 놈만 팬다. 이거를 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고 회전율이야말로 조직의 공동 목표로 필히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원가 회계에 대한 사고방식으로는 생산은 생산 목표만 잡고 영업은 영업 목표 잡기 급급하고 또 물류라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물류는 쳐주지도 않았죠. 병참 역할의 중요성이 나오면서 또 SCM 공급사슬 경영이 중요시 되면서 이제 물류 조직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있었다. 이렇게 또 좀 소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우주 약해서 카이라고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가 재고 관리를 IMF로 공시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약간 위트가 들어간 약자인데요. 인벤토리 IMF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이걸 IMF라고 약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신뢰도가 향상되고 그 다음에 주가도 계속 좋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과 영업과 물류가 세 군데가 윈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체제가 돼야 더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가를 보면은요, 47,3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는 14,850원이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장부 가격 대비 352%가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107%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4천억이나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5% 이상 주주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로서 26.41%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9.55%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20%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5% 이하지만 하나금융투자가 4.8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거를 합치면 교환권 방어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50% 이하이기 때문에 36에다가 5를 더하면 한 41%, 좀 부족한 입장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 적습니다만은 어떤 적대적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지분율을 올린다 그래도 돈은 좀 많이 써야 될 그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전년보다 이제 약간 증가를 했고 매출 재료비는 좀 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스루풋이 좀 상승한 거로 나오고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이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은 전년 동기보다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스루프 쪽에서는 아직도 그 영업 적자를 못 벗어난 거고요. 87억 원 영업 손실인데 원가 회계로는 419억 원이 흑자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무려 288%나 증가했다고 결산 공시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스루프 기준으로 봐서는 그건 아니다. 실질 그 경영성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경 차이가 506억 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67억 원 증가를 했고 계약 자산이 97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24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 빨간 테두리 안에 넣은 것은 다음 그 영업이익이 부풀려진 거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눈에 띄게 표시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하고의 그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스루프 회계하고 차이가 507억 원인데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죠. 1243억 원이 증가를 했죠. 근데 이제 가공 비율이 41%입니다. 전년도보다도 가공 비율이 2%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재료 비율이 또 증가했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곱하면 그 금액이 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루프 회계 영업 손실은 정확하고 검증이 되는 금액이다 하는 것을 입증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른 기업 할 때는 뭐 일일이 이것을 표시를 안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 차이를 또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산업이니까 일반적으로 그 2022년도부터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가 제품 가격 추이 그리고 이제 수주 상황도 매출 상황에 이제 덧붙여 가지고 좀 공시들을 하고 있는데 요게 좀 불만족스럽죠. 1분기 말에 이제 그 18조 원의 그 수주액을 가지고 있고 18조 2,630억 원인데 기초로는 그 18조 6,560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4천억 원이 그 수주액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기초나 기말 재고처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1분기에 수주를 얼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주가 작았는데 출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기말 그 수주 잔고가 줄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재고자산 흐름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 수주사항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거 기억이 나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이 출하 금액이 수주상에서 그 출하 금액이 매출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근데 현재 이거로 봐서는 출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수주 잔고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추가 수주도 얼마도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역산해서 풀이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증가액만 나올 뿐이죠. 때문에 현대중공업처럼 수주 출하 금액이 매출액과 일치하는 기업이 투명한 기업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그 조선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카이도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아니오시다로 나오니까 그게 조금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의 항공의 국방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 기업체인데
회계 투명성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요. 이 매출원가 재료비는 매출 원재료비는 그 금액이 단가가 상승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만은 금액상으로는 0.7%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0.2% 밖에 조금 부분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 산출을 해서 스르풋 분석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279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딱 5천 명으로 현재 1분기 말에 떨어지네요. 그러나 4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은 2,560만 원으로서 1분기에 연간으로 따지면 한 1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임금 인상률은 5.4%로 산출이 됩니다. 외주비가 7.4%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도 더 높은 증가율이죠. 인건비 증가율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것 외주비란 것도 결국은 직영 처리가 안 되니까 인원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부품 하청 업체들한테 외주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비율상으로 1.1%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43%에서 41%로 1.9%가 감소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원재료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일반 그 제조업이 되면은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로 나타나는데요. 재고 자산 변동 범위에 또 추가로 이거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은 이제 계약 자산의 증가액이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의 그 비교는 계약 자산을 다 제거하고서 비교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아니고 그냥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제품과 제공품만 보면은 267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액에는 409억 원이 증가한 거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성분에 표시되는 마이너스는 거꾸로 그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총 제조 비용하고 차이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빨간 테두리 안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전년 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사가 그러면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액을 차감해 주어도 차감해 주면은 거꾸로 그 차이액이 270억 원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134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게 무슨 에러가 아니고 뭔가 분명한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재고자산 흐름도를 보여줘라. 이래야 좀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중에는 이런 게 타개정 대체라든지 뭐 분명히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게 뭔지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방위산업이라고 이걸 안 알려주면 곤란하죠.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일 거는 비밀이겠지만 이런 거는 공개돼야 될 얘기들이거든요. 어디로 대체됐는지 이 금액들이. 그게 이제 저는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또 125억 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안 맞으면 다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거의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금 흐름표는 최하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어딘가는 설명이 나와야 돼요. 125억 원이. 이 125억 원이 어디로 날아갔냐?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금식으로 얘기하면은 현금이 580억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재고가 580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452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127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써먹었냐? 어디다 니들이 해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으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따진 거는 2억 8,40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감안해 주고 125억 원 그럼 어디 갔니? 그 끝에 가서 그 돈 내놔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분식회계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구속 수사까지 받고 그런 거 물론 이제 그 분은 퇴사를 하고 이제 그 대표직에서 물러난 거로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법원 판결은 분식회계는 없었고 다만 일부 남용 뭐 이런 거 일부의 조그만 횡령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집어넣었던 기억이 나요. 문정권 때. 아마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게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내부 고발이 있었겠죠. 내부 고발 없이 그런 거 알 방법은 사실상 쉽진 않은데 저처럼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 갭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갭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주주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21년도는 또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산, 계약자산이라는 게 이제 포괄 제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게 이상합니다. 계약자산이를 위해서 215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계약자산이 215억 원이 증가만 해야 되는데 무려 976억 원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760원이 어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부풀림이다 이거죠. 분식회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 대선삼각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규모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평가 작업이라는 게 무슨 뭐 공정가치 평가 그다음에 뭐 시가 평가 뭐 이따위들 얘기들 하고 자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리 합법을 얘기하더라도 그 좀 무리한 그런 그 평가 작업이 부풀림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이의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참 밝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금 더 투명한 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영평가 집회에 와서요. 일반 제조업이라면은 그 포괄 재고 자산 회전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 생산성은 상승했다면은 여기 역방향일 경우에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래도 반증할 방법은 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했던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상승했다는 걸 보여주면은 이 역방향을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 산업이라고 기업 비밀이라고 영업 비밀이라고 이걸 안 알려주죠. 물론 타당한 얘기입니다. 국가 기밀일 수도 있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좀 공개해야 될 부분을 공개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불성실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입증할 데이터는 없죠. 그리고 계약자산 포괄 제공 평가가 분식 부풀리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1분기의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실제 이익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뭐 미래 가치도 좀 이 스루풋 기준으로 보면 떨어진 거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떨어졌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뭐 전년 동기하고 똑같은 속도로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없고 오히려 이제 316원 감소한 금액만 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 등으로 해서 비유동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종속기업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99억 원인데 수익률로는 3.6%, 전년보다 1.1% 상승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또 주가 상승 요인으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86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47.4%. 그러나 이제 자꾸 50%그 주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50%가 넘으면은 이제 경영권 방어선이 또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인데 원래 산업은행이었다가 이제 수출입은행으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주식 교환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카이는 그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로 돼 있는데 이 뱅커들이 그 와가지고 과연 뱅커 출신들이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느냐 제조업에 요거는 좀 모르겠어요. 현재 그 대표가 내부 승진을 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한국 출입은행에서 점령군으로 들어온 그 금융 전문가인지 그거는 뭐 지금 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 말하자면은 레버리지율이 좀 내려가도록 돈을 벌어서 갚아 나가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거 전에 그 한 곳이 그 어딘가요? 있는데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이 주가가 엄청 내려가 가지고 만약 그 적대적 그 인수 음모가 있다 그러면은 또 큰 돈 안 들이고 지분율을 올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다행히 카이는 장부 가격보다 그 상당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긴 합니다만은 어, 이런 그 부채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뱅커 출신들이 이게 또 누구한테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률로서요. ROE 0.8% 수준입니다. 높지 않은 수준이죠. 당분간은 이익 배당도 난 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익 잉여금을 더 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128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현금성 자산과 유동 금융 자산을 합쳐가지고 현금 버퍼율로 산출하고 있는데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182.2%.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약 3.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 얼마 판매할 것 같으냐?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단순히 1분기 실적을 100으로 봤을 때 300%를 애드하면은 4배가 되는 거니까 2조 그 6,789억 원 정도로 매출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선형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매출 원가가 2조 3천억인데 이거는 또 그렇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 300%가 아니고 요것은 그 이 실적 베이스로 해가지고 300% 했지만 이 매출 원가 산식에 의해서 재고가 5% 증가한다고 봤을 때 2조 3,148억 원의 매출 원가가 나온다. 요거를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분기 실적의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하고 142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총 제조비용 차이하고도 또한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예측을 한들 여기에도 또 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이 없으면은 가뜩이나 예측한다는 것도 틀리기 일수인데 실적 자체가 그 또 오차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측해봐야 또 오차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좀 정확히 어느 정도 좀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무슨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 전술을 세우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분기 실적에 급급해서 그렇게 그 계약 자산을 부풀리게 한 것 같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그 현금 흐름표에서도 그 갭이 분명히 그 나오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의 예로서 그 단품 납품이라고 수주건이라고 그럼 상상을 해서 좀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가가 이 매출 예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2조 7천억 원짜리를 2억 7천이라고 그럽시다. 2억 7천억 원으로 견적서를 냈는데 국방부에 그러면은 이제 냈는데 그 방위청이든지요. 그러면 이렇게 내면은 그 사람들도 깎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2억 7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예상이 1888억 원이 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남으면은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는 더 추가 매출이나 뭐 이런 노력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예측 시나리오로 해서 뭐 밑에 거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계약 금액 2억 7천만 원으로 되면은 1888억 원 법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넘어가 버렸는데 제가 녹화할 때는 이게 전 단계로 이게 또 안 넘어가더라고요. 파워포인트는 뭐 생략을 하고 목표 실행을 했을 때 아까 2억 7백만 원에 수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불만족이다. 그래서 조금 더 경험 성과를 내보자 해서 슬픈율은 그대로 가는데 재고 회전율만 2.4회전에서 2.6회전, 0.2회전 상승을 해보자. 그럼 증분율로 7%가 증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논리상 매출 재료비도 7%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 아니고 3억 900만 원 정도 매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아까 원가 회계는 뭐 한 1800 버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858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예측이 아니고 사실은 피터 드러커 말처럼 예측을 잘하는 방법은 좋은 길은 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예측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재고 회전율 올려보고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영업 생산 물류가 협조해서 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증가할 거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주산업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방위청에서 추가 발주가 없다. 2억 700만 원, 2억 7천만 원짜리 그런 상황에서 재고 회전율을 2.6회전으로 증분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냐 그러면은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했을 때 예산은 100, 말하자면은 1152만 원의 이익이 있는데 재고 회전율을 0.2회전만 상승시켜도 수주 금액은 변함이 없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 비용의 낭비 요소를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1487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계약한 것보다 29.1%의 이익을 더 증가해서 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검증이 돼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한번 검증을 받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카이에 대한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한번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